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계명대학교 실크로드 중앙아시아 연구원장직을 맡고 있는 김종순입니다.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반갑고 기쁘고 또 영광스럽기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직접 뵙고 인사드리고 또 말씀도 나누어야 되는데 그럴 형편이 되지 못했던 것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이런 영상을 통해서 그런 위기를 우리가 함께 극복해 나가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온라인 아카데미, 저희들이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온라인 아카데미. 주제를 신라와 실크로드 이렇게 잡았습니다. 신라와 실크로드, 매우 흥미로운 주제죠. 이건 뭐 세대와 상관없이 사실은 지난 한 30여 년 혹은 길게 잡으면 한 50년 우리 국내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인들이 그 내용을 자세히 알기에는 역사가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은 워낙 광범위한 내용들이라서 아마 그리 쉽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재미있는 글들도 있고 그렇긴 한데 다들 파편적이죠.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엮어내는 작업이 언젠가는 누구에 의해서건 한 번쯤은 정리되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했는데 저희들이 이 온라인 컨퍼런스를 통해서 그 일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 온라인 아카데미는 모두 11개의 강좌로 엮어졌습니다. 크게 3개 혹은 4개 정도의 세션을 따로 구분을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영상을 접하게 될 때쯤이면 이 영상의 내용이 전부 책으로 묶어져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강의의 이 시리즈의 첫 시작으로 우리 계명대학교 실크로드 중앙아시아 연구원의 특임 교수로 계시는 이희수 교수님을 주제 강연자로 모셨습니다. 이 교수님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터이고 또 이 교수님이 발표하시는 동안에 영상에 그분의 어떤 양력이나 이런 것들이 소개될 것이므로 제가 여기에서 따로 말씀드리는 것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1개의 강좌를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시간이 허락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은 다 흥미롭고 재미있기를 바랍니다. 11분의 강사 선생님들은 모두 다 이제 각 자기 분야의 전문가들이시고 또 그렇긴 하지만은 이 수강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 대학에 있는 학생들이거나 또 연구자들에게 제한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매우 쉽고 흥미롭게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누구나 참여하셔서 들으셔도 좋고 또 저희들의 희망은 특별히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가르치시는 특히 역사나 사회나 이런 것들 쪽으로 전공을 하시고 가르치고 계시는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유는 그 선생님들을 통해서 실크로드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그것이 다시 우리 2세들에게 후세들에게 잘 전달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주제가 이제 실크로드가 단순히 실크로드가 아니고 신라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실크로드를 막연하게 어떤 서역 우리가 보이지 않던 그 옛날에는 멀고 먼 상상의 공간에서 지금은 이제 현실의 공간까지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증명된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이 공간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이 더더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의 신라 중심에서 실크로드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주제를 맞췄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누구나 그리고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심지어 학생들까지 참여해 주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런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를 진행하고 이 기획을 하고 하는 일들은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일입니다만은 특별히 경상북도에서 이 사업을 위해서 기금을 제공하고 또 격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경상북도에 속한 여러분들 또 더 나아가서는 대구 경북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한반도 전체 이 어떤 임팩트라고 할까 어떤 영향력 있는 결과가 이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인사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저는 제일 마지막 강의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재미있는 이 강연 참여가 되기를 바라면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계명대학 실크로드 중앙아시아 연구원 이희수 교수입니다. 오늘 실크로드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어떤 인문 루트로서 낭만과 스토리텔링과 종교와 영성이 지나가는 루트의 본질적 의미인 물류 또 부가가치 이동로로서 실크로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제도 인문 실크로드에서 사회 경제적 물류 루트로 그리고 이 루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경제적 가치들이 오고 갔는지 그 과정에서 사람이 이동하면서 사람이 만들어냈던 어떤 부차적인 가치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신라에게 길을 묻다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역사적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실크로드의 가장 핵심적 기능은 물류 루트입니다. 물건이 지나가고 낙타 등에 실려서 오고 사람이 따라가면서 사람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함께 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인간 이동의 길을 통칭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실크로드입니다. 19세기 말 리토펜이라는 독일 지리학자가 실크가 지나가던 길 자이덴 스트라세라는 말에서 실크로드가 나왔지만 이제는 실크로드가 단순히 실크의 길이 아니라 모든 교환과 교류와 어떤 이동의 길로 통칭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그런 면에서 실크로드는 인류가 아주 고대에서부터 또 기근에서 새로운 삶을 찾아서 전쟁에서 생존을 위해서 또 기후 변화로 인한 생태 조건을 찾아서 이주와 또 삶을 떠나는 도전과 처절한 생존의 길로 실크로드는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흔히 규모화시킨 실크로드의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기능은 말씀드린 대로 물류 루트고 정확하게는 부가가치 이동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건만 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함께 가면서 가치와 문화를 실어 나르는 인문 루트가 되었던 거죠. 이렇게 보면 종교, 신화, 사상, 스토리텔링, 또 미술사 교류, 기술과 정보 혁신 같은 것들은 물류 루트를 타고 들어간 어떤 2차적인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 아주 옛날부터 상인들은 또 인도로 행하는 순례길이 되었고 또 선진 학문을 배우러 중국 장안으로 떠나는 유학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영성과 지식혁명을 견인하면서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성숙하는 좋은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실크로드란 희망과 도전의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잘 닦여진
길, 하드웨어와 익숙하게 알려진 정보, 소프트웨어를 배경으로 때로는 남의 것을 빼앗고 유린하는 전쟁의 길이 되기도 했지요. 타지에서 묻혀온 세균과 바이러스로 인해서 공동체 절멸을 가져왔던 팬데믹의 길이 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가장 의미 있는 가르침은 실크로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혐오와 배제의 길이 아니었다는 점이죠. 고립과 정체의 방식보다는 섞이면서 자극받고 다름을 받아들여서 어울리고 새로운 정보로 도전하게 하는 길이 실크로드였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금 우리 시대 가장 절실한 삶의 화두를 고스란히 품고 있는 길이 아니었을까요?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이 실크로드는 우리가 항상 땅을 생각하는데 오히려 우리 삶에 풍성한 자양분을 주고 교류를 통해서 인간 삶을 개혁과 진보로 이끌었던 채널은 바다 물류 루트가 더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교류의 길은 땅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경우 바다로 향했던 것이죠. 고래를 잡으러 바다로 향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철저한 물류 개념 때문이었습니다. 더욱 안전하고 더욱 많은 물량을 값싸게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래서 육상에서 10번의 왕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한꺼번에 충족하는 바닷길이 부가가치 면에서 훨씬 쌌고 그런 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물류의 부가가치 때문에 바닷길이 무역로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7세기부터는 육로인 오아시스 루트와 바닷길이 병존되다가 차차 바닷길이 더 선호되었습니다. 13세기 징기스칸이 세상을 천하통일한 50여 년을 제외하고 오늘날까지 바다가 물류 이동의 주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실크로드를 통한 문화 이동과 접합, 융합과 창조를 얘기할 때 오아시스 육로보다 바닷길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문화라는 것은 무릇 삶의 압축이고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란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 법이 없습니다. 문화를 담고 있는 그릇인 사람의 발길과 생각을 따라 또 다른 사람 사는 곳으로 전해지는 속성이 문화입니다. 그러면서 문화의 그곳에서 또 다른 문화와 섞이면서 들어는 없어지기도 하지만 문화의 자기화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된 형태로 살아남는 특징이 있습니다. 때로는 전혀 새로운 창조의 씨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문화와 많이 접촉할수록 문화는 더욱 풍성해지고 무한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발전해 가기도 합니다. 문화는 잡종일수록 우수한 겁니다. 종래 우리가 즐겨 쓰던 문화의 고유성과 독창성이라는 표현은 사실 문화의 속성에 비추어 보면 그리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신라가 한국 역사상 가장 풍성한 국제 감각을 키우고 번영을 구가했던 원동력은 바로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문화의 자기화였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한국 문화의 글로벌 DNA는 신라에서 단단히 정착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문화의 변천을 살펴보아도 적어도 신라와 고려를 거치면서 한반도는 바깥 세상에 활짝 열려 있었고 세계적인 문화가 스며드는 창구였습니다. 한국인들의 문화 감각은 당시 세계적 흐름을 그대로 꿰뚫고 있었습니다. 8, 9세기 당나라의 수도 장안은 물론 비잔틴 제국의 수도였던 컨스탄티노플, 또 북아프리카 지중해 지역, 나아가서 아바스 제국의 수도였던 바그다드와도 문화적 연결고리가 맞닿아 있었습니다. 시기별로 보면 북방의 초원과 오아시스 실크로드, 심지어 바닷길을 통한 다양한 문화가 한반도로 전해지면서 우리 문화는 풍성해졌고
나름대로의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해 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문화의 뿌리고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물류루트로서 실크로드의 사회 경제적 역할을 한번 살펴보고, 둘째는 바닷길에 보다 주목해보고, 셋째는 그 길을 따라서 전해졌던 한반도의 정반대편에 있었던 서아시아, 흔히 중동이라고 하는 이슬람 문화와의 접촉을 제 전공 분야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몇 가지 질문으로부터 출발할까 합니다. 우리에게 중동은 과연 문화적으로, 물류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질까? 경제적 협력 체제 구축과 이슬람 테러 사이에 고민합니다.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매일 테러나 하는 이슬람 문화권과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이중적 심리가 우리 속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보면 지구상에서 어떤 유럽이나 다른 대륙보다도 일찍부터 우리와 오랜 관계를 가졌던 지역입니다. 그런 관계를 가졌다면 신라와 중동 아랍 간의 문화 교류의 실체와 규모는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들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교류되었을까요? 그 증거가 남아있을까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왔다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인 이슬람 문화가 우리에게 끼친 영향은 없을까요? 왜 안 보일까요? 이런 고민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선 중동과 아랍의 1500년 교류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지도를 보시면 한 8, 9세기 지금부터 1200년쯤 전에 세계 물류 루트는 비잔틴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에서 출발해서 이슬람 제국의 수도였던 아바스 제국의 바그다드, 그리고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거점 도시인 부카라와 사마르칸드를 거쳐서 당나라의 수도 장안, 그리고 한반도, 특히 통일신라 시대 경주로 이어지는 이 루트가 소위 말하는 일본 물류고속도로이고 어마어마한 문화와 물자와 사상과 신화가 교류되는 일본 루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바그다드, 부하라, 장안, 경주를 당시 국제 감각을 온몸으로 호흡하는 5대 도시라고 우리가 상정해 보죠. 그러면 이 8세기 1200년 전에 이 콘스탄티노플과 신라의 수도 경주 사이에 문화적 교류가 있었을까요? 지도를 보여줬으니까 있었겠죠. 있었다면 그 문화가 얼마나 빠르게 전파되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한참 설명하고 하는 이게 궁금증을 못 참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딱 다 정답이 먼저 나와 있죠. 8개월입니다. 콘스탄티노플과 경주 사이에 1200년 전에 늦어도 8개월 단위로 콘스탄티노플 상류 사회에서 유행하던 패션, 트렌드, 디자인, 장신구, 사치품들이 정확하게 8개월 후가 되면 신라의 성골, 진골, 육두품, 상청사회에 그대로 유행됐던 겁니다. 안 믿어지시죠? 12,000km라는 긴 길을 지금 우리가 걸어가도 정말 1년 몇 년씩 걸릴 수 있는, NHK 촬영하는데 1년이 걸렸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타고 가도. 근데 과연 이렇게 빨리 올 수 있었을까? 한번 분석해 봅시다. 문화 전파 속도는 정확하게 낙타의 이동 속도에 비례합니다. 낙타는 자기 몸무게의 2배에 해당되는 짐을 적재하고 낙타 3년생이 한 250kg가 되니까 400kg 내지 500kg의 짐을 싣습니다. 500kg 가까운 짐을 싣고도 끄떡없이 낙타는 17일 동안 물 한 모금 사료 보급 없이도 400km를 계속해서 이동해 갈 수 있는 초인적인 수송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 낙타니까 초인적인 아닌데 초락적이라 그러나 하여튼 놀라운 수송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플과 경주 사이에 직선거리가 한 8,000, 9,000km 정도 되고 뭐 우회로를 한다면 실코들은 가장 빠른 시간에 아주 숏카트로 가는 그런 특성 때문에 한 10,000km 정도 계산한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낙타는 400km를 계속 가지만 사람이 못 가잖아요. 사람은 보통 사람이 1시간에 4km를 갑니다. 그래서 장사해 먹기 위해서는 좀 빨리 가야 되니까 하루에 10시간을 이동하면 40km는 거뜬히 갑니다. 그래서 이 긴 실크로드 상에는 20km 내지 30km마다 카라반사라이라고 하는 대상들이 쉬어가는 대상 숙소가 그래서 마련되는 겁니다. 물론 타클라마칸이나 이런 고비 사막이나 파미르곤을 넘어갈 때는 그런 대상 숙소가 없겠죠. 그게 결국 마의 구간이기도 합니다. 40km씩 간다면 10,000km면 250일이 정확하게 걸립니다. 38, 24, 8개월 정도 걸리죠. 그런데 이렇게 가면 장사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 예나 지금이나 장사의 기본 요건은 뭔가요? 첫째는 가격 경쟁입니다. 프라이스, 둘째는 퀄리티, 품질, 셋째는 딜리버리입니다. 아니 우리가 배민이 세계적인 상품이 됐지만 이 집에 시키면은 내가 시킨 음식이 30분 걸리고 이 집에는 10분 만에 오면 500원을 더 주더라도 저는 대부분이 빨리 오는 집을 시키잖아요. 속도 경쟁입니다. 그래서 가격과 품질과 속도 경쟁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수십 개 때로는 처리되면 수백 개의 상단이 동시다발적으로 출발합니다. 어떤 물건이 누가 어떤 물건을 싣고 어느 시장으로 가는지 서로 정보 교류가 안 됩니다. 경쟁자이기 때문에. 이 천신만고 끝에 8개월이 걸려서 그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하고 신라 경주 사회에 도착했는데 8개월 만에 한 일주일 열흘 전에 다른 상단이 먼저 와서 비슷한 물건을 풀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되나요? 쫄딱 망하잖아요. 그래서 이 상품은 목표 시장이 정해지면 가속도를 붙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40km 가면은 10시간이면 8시간 잠 충분히 자고 새끼밥 다 먹고 적당히 휴식하면서 가는 거리인데 이거는 장사를 놓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가속도를 붙이면 예를 들면 하루 10km씩 더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50km 가면 10,000km면 200일이면 오잖아요. 3, 6, 18, 3, 7, 20일 빠르면 6개월에도 올 수 있는. 그래서 고대 문화 교리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놀라게 빠르게 전파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넉넉 잡고 8개월이다. 따라서 콘스탄티노플과 경주 사이는 1200년 전에도 문화적으로 거의 동시 패션 시대를 살았다. 뭐 제가 주로 애용하는 제가 만들어낸 용어이기는 합니다만은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고대사나 고고학에서 풀지 못한 여러 가지 문화적 수수께끼들이 의외로 풀릴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삼국사기라는 역사책은 의외로 신라 사회 귀족들이 귀부인들이 사용했던 물건에 대한 정보를 상당히 상세히 세세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보면 콘스탄티노플 당시 상류 사회에서 유행하던 장식품이나 특히 공작새 꼬리들, 비치모, 공예품, 보석류, 여성 소품과 장신구 목록이 줄줄이 나오고요. 또 바그다드 일대에서 유행하던 페르시안 카페트를 신라 상층사회에서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죽으로 된 말 안장, 카페트 장식품, 아라비아 오만의 살랄라 지방에서 나는 유향이 불교 사찰에서 사용되었고 실제로 그 유물도 발굴되고 있습니다. 옥빛과 에메랄드 제품, 또 로만 글래스나 페르시안 유리 제품, 금속 수공예품들이 신라 사회에 폭넓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코스트 계산을 여기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게 정말 아름다운 유리들인데 이 유리가 주로 로만 그레스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페르시안 그레스입니다. 이 로만 그레스라고 해서 이 유리가
뭐 로마에서 실렸다기보다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지중해 동부, 지금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레바논, 저 시나이 반도 쪽의 이집트, 여기가 지금도 세계적인 유리 산지입니다. 또 그 기술이 이제 접경해 있는 페르시아로 이어지면서 로마 유리와 페르시아가 재질이나 테크닉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같은 문화권에서 만들어진 공예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신라 고분에서 정말 지금 눈으로 봐도 이 화려하고 이 구도가 아름다운 또 뛰어난 색감을 가진 이 유리가 20점 이상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주로 황남대총을 중심으로 서봉총, 천마총, 이 왕묘곡 고분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가 1980년까지만 해도 과학기술이 썩 앞서지 못했을 때 일부 한국 사는 쪽에서 신라 장인들의 기술이라고 박박 우기는 논문들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적인 유리 세공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고 자랑스럽게 홍보하기도 했었죠. 근데 요즘 하도 과학이 발달해서 요만한 유리 성분을 정말 DNA 성분 분석을 하면 이 유리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어떤 지방에서 언제쯤 만들었다는 게 거의 정확하게 판명이 되고 요즘은 이제 레이저를 쏘면 더 정확하게 연도가 측정되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여 점의 이 화려한 유리 제품들이 지금은 거의 직수입품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약간의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아니 4세기 5세기 겁니다. 1500년 전에 로마가 어디고 경주가 어딘데 그 먼 길을 어떻게 신라까지 올 수 있었겠는가, 한반도까지. 그리고 경주에서 이렇게 많은 유리가 사용되고 거래되었을까, 이런 의문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럼 신라 사회에서 팔렸던 유리는 값이 얼마나 됐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경제사적으로 고민해보자 그랬잖아요. 제가 대충 아직 뭐 빅데이터라는 기법을 정확하게 작동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제한되어 있어서 우리가 아주 상식적이고 대충의 데이터만 입력해 봐도 그 당시 그람당 유리 가격이 금값과 비슷했다면 유리는 결코 신라까지 오지 못합니다. 적어도 그람당 유리값이 금값의 4배, 5배, 8배, 10배 정도가 돼야 그 유리는 신라까지 올 수 있는 겁니다. 장사의 기본이잖아요. 만약에 그 유리가 콘스탄티노플에서 낙타 등에 실렸거나 배에 실렸는데 이웃에 있는 바그다드나 아니면 테헤란이나 사마르칸트나 북하라, 가장 멀리 중국 당나라의 수도 장안에 팔았을 때도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다면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신라까지 가서 팔아먹겠다는 장사꾼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유리는 어떤 다른 지역에 파는 것보다 그 과정의 모든 리스크를 감당하고 그 비용을 충당하더라도 신라 사회에 가서 팔았을 때 그 비용을 제하고도 월등히 남는 수익이 있을 때만 그 제품을 신라까지 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그 어마어마한 비용을 계산해 보면 금값 정도 없다면 유리가 못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회 경제사적 물류 개념을 고고학적 해석에 대입해 보면 우리가 전혀 몰랐던 새로운 해석이 가능해지지도 않을까요? 이건 뭔가 25점 정도의 유리가 지금은 거의 왕묘급 세트만 나왔습니다. 일반 묘에서는 거의 출토되지 않습니다. 비드라고 하는 유리구슬은 뭐 신라가 당연히 그 녹이는 기술 많이 출토됩니다만은 가야에서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리고 특히 정림사지에서 출토된 것은 사찰에서 그 당시 부처님의 진신사례를 모신 그 귀하디 귀한 그 소위 말하는 도구를 유리병에 사리를 넣고 주변에 이 금동으로 장식해놨던 게 나옵니다. 그것도 유리가 금보다 훨씬 비쌌다는 좋은 하나의 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그 비싼 유리가 신라에까지 왔을 때는
야, 정말 물리적으로 보면 그럴 만하다. 그럼 우리가 코스트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실크로드에서 물건의 원가, 코스트를 계산할 때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용은 뭐였을까요? 물건 구입 가격이었을까요? 낙타 대여비였을까요? 인건비였을까요? 뭐였을까요? 사실 낙타 대여비 별로 들지 않습니다. 낙타는 잘 안 죽으니까 약간은 뭐 부상이나 이런 건 있겠지만 거의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물건값 거의 공짜에 가깝습니다. 제가 EBS 다큐멘터리 해서 인센스 로드라는 실제로 다큐멘터리를 다큐프라임에서 4부작을 찍어봤는데요. 그래서 오만 살랄라에서 유황을 싣고 떠나는 마지막 카라반들을 따라가면서 이제 자료조사를 해보니까 오만 살랄라에서 낙타 등에 실렸던 유향이 로마에 가서 팔았을 때 2,000배를 남겨 먹습니다. 그러니까 산지에서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2,000배를 남겨 먹으니까 어떤 위험과 목숨을 담보하고도 장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유리도 신라까지 오니까 어마어마하게 남겨 먹을 수 있었으니까 신라까지 왔겠죠. 그래서 물건값, 산지 물건값은 거의 안 되고 인건비는 복불복입니다. 성공하면은 같이 나누고 실패하면 쫄딱 같이 망하는 겁니다. 인건비도 거의 안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코스트를 차지하는 가장 높은 비중이 뭘까요? 이거는 바로 안전비용입니다. 시큐리티 비용입니다. 자, 실코드는 자기가 길을 계속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잘 닦여진 길로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오만 유향이나 살랄라에서 유황을 싣고, 예멘에서 이제, 모략을 싣고, 사우디 남부에서 장미수를 싣고, 딱 정해진 시간에 산출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가장 값싸게 싣고, 낙타 등에 싣고 딱 정해진 길을 가는 겁니다. 다음 목표지까지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집 밖에 못 나옵니다. 집 밖에 나오는 순간 틀립니다. 자살행위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중간기차지나 다음 목표지까지 군대를 끌고 갈 수는 없으니까 뭐 조폭이든 그 지역의 유지들에게 어마어마한 안전비용을 주고 이동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신라까지 온다면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안전비용을 지불하고 왔겠어요. 그래서 코스트의 시기에 따라서 이제 확정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니까 그 비용의 원가의 7, 80%는 안전비용입니다. 시큐리티 코스트죠. 그러면 이제 일부 마지막으로 그럼 실크로드의 성공 확률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이거는 뭐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함마드 시대에 아랍 사람들이 메카에서 시리아를 오갈 때 자료를 보면 그때 평균 성공 확률이 10번 장사를 가면은 7번은 틀립니다. 쫄딱 망하고 목숨만 건지면 상책이죠. 3번 정도 성공합니다. 70%는 실패하고 3번은 성공하는데 3번을 성공해도 7번의 실패를 딛고도 남는 수익이 있기 때문에 그 루트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걸 똑같이 이 유라시아 실크로드에 대입할 수는 없지만 성공 확률은 거의 높지 않았다. 노상강도를 만나든지 길을 잘못 이들어서 폐가 한다든지 또 뭐 기후나 이런 데 맞아서 굶어 죽는다든지 추위에 얼어 죽는다든지 전염병에 쓰러진다든지 성공 확률은 거의 높지 않았다. 그러나 3번 정도 성공해도 그 나머지 실패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제 고대 물류 비즈니스의 기본 틀이다. 뭐 이렇게 이제 전반부 이제 정리하고 그러면 이제 초원, 육상, 해상 물류 루트는 각각 어떻게 변천했고 그리고 코스트는 어떻게 달랐을까? 그다음에 낙타와 배의 이동에 있어서 코스트 차이는 어떻게 진행됐을까? 뭐 이런 얘기를 중심으로 잠깐 쉬었다가 후반부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과연 이제 성공 확률이 30%고 또 가장 그 부가가치 코스트에서 차지하는 비용의 가장 큰 비중이 시큐리티 안전 비용이다. 뭐 이해하셨지만 어느 정도 출발할까요? 낙타 한두 마리 출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건 동네 구경할 때나 그러겠죠. 이제 트랜스내셔널 트레이더, 이걸 이제 국경을 넘어가는 국제 무역인 경우에는 최소 100마리 정도가 출발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한 20-30% 예비 낙타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120마리 내지 130마리가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이제 가까운 데 아니고 국경을 넘어갈 때는. 낙타 한 마리는 400kg 내지 500kg를 실으면, 짐 실은 낙타가 500kg 곱하기 100마리면, 5,000kg, 5만 kg입니다. 50톤의 거대한 컨테이너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스트 계산이 되고 장사가 되는 겁니다. 그냥 물건 한두 개 슬쩍 가서 팔아먹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아주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대규모의 물량 루트가 이미 1000년 이전부터 실코드상에 정착되고 있었다. 그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거대한 물류가 움직이니까 지나가던 나라마다 서로 그 상단을 유치하려고 경쟁하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외국인 투자 유치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외국인 투자가 유치되면 경제가 번성하고, 특히 실크로드는 이 상업 국가고 교육 국가이기 때문에 농사가 안 되잖아요. 이게 국가의 생존 기본 가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카라반사라의 대상 숙소, 호텔을 만들고 이제 서로가 서비스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카라반사라이에서는 보험을 제공합니다. 우리 거기서 머무는 동안에 물건을 잃어버린다든지 또 손상에 당하면 보상해주고 무료 숙식도 제공해주고, 그래서 이제 서비스 경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그 경제적인 부가 자기 땅에 떨어지도록 하는, 지금의 경제 개념과 너무나 똑같아. 옛날 사람들은 지금보다 못한다는 이 고정관념을 좀 던져버릴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이 육로는 콘스탄티노플에서 경주까지 예를 들어서 온다면 항상 평화로운 시기는 없어요. 국가와 국가 간에 어떤 평화나 신사협정이 지어져야 국경에서 돈 주고 통과하면 국경 끝날 때까지 이제 보장이 되는데, 다다 정책 혼란 상태, 반란이 일어나고 내랄이 일어나고 도적들이 판치고 있는데 누구에게 돈 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럴 때마다 만나는 도둑 때마다 돈 다 주면은 가지 말고 거기서 다 뺏기는데. 그래서 육로는 정치적 혼란 상태 때문에 리스크가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코스트가 안 맞으니까 징기스칸 때와 같은 정치적인 안정이 있을 때만 잠깐 빛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바닷길을 개척합니다. 항해수를 발전시키고 나침판과 이제 해도와 해류를 보는 그런 연구가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왜? 바다는 공해잖아요. 누구든지 지나갈 수 있는 공공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정크선, 또 동남아시아는 정크선이고 아랍은 다우선이고 중국 사람들은 남방선이라고 하는 교역선, 예를 들면 다우선 한 척에는 낙타 1000마리 분의 짐을 적재합니다. 한 번 갈 때마다 낙타 1000마리 분의 짐을 적재하면 낙타 100마리가 왔다 갔다 하려면 10번 그 위험을 무릅쓰고 왔다 갔다 해야 될 물류를 한꺼번에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코스트의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닷길이 개척되면서 육로보다는 바닷길이 절대적으로 선호되고, 지금도 무역할 때 기차로 가나요? 트럭으로 가나요? 배로 가나요? 90%가 배로 갑니다. 대형 유조선도 배로 오잖아요. 그런 면에서 예나 지금이나 이 물류, 그 바다가 개척되면서 어떤 물류 혁명이 이루어지고, 따라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그 문화적 영향, 외부 문화와의 접촉도 맨날 땅만 생각하면 안 되고, 바다로 왔던 해양 문화 요소도 우리 문화 해석에 적극적으로 도입돼야 될 필요가 있다. 물건이 너무 많이 와요. 사치품이나 외래품이. 신라가 그만큼 경제력이 단단했다는 얘기죠. 얼마나 외래품, 사치품이 범람에 들어왔으면 834년 삼국사기 33권 잡지 2편에 보면
왕의 특별 칙령을 발효합니다. 뭐냐? 성골, 진골, 육두품, 오두품, 풍계별로 사용해도 좋은 외래품, 사치품 목록을 왕이 왕명으로 지정해 줍니다. 이제 통제 경제를 실시하는 거죠. 왜? 물건값이 막 외래품이 들어오면 그때는 은본위 단위가 돼서 이제 그때는 외환이 은입니다. 은이나 금이 유출되니까 국가 경제가 파탄을 맞는 겁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코리아 5천년 역사상 최초의 IMF형 경제 위기입니다. IMF가 왜 생겼나요? 외환 유동성 위기잖아요. 외화가 모자라가지고. 그래서 통제 경제를 이제 실시하는 때 저는 이때 의문이 하나 들었습니다. 도대체 외래품, 사치품이 얼마나 많이 몰려왔으면 국가 경제가 파탄을 맞을 정도로 왕이 비상 경제 칙령을 발표할 정도가 됐을까? 아니, 아랍이 어디고 콘스탄티노플이 열인데 그 먼 길을 이렇게 많이 올 수는 없다. 이게 이제 오랫동안 고민이었는데 이 의문이 얼마 전에 풀렸습니다. 사업하는 제 동생과 얘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질문을 하니까 형, 아니 그 무역을 너무 공부만 해서 무역을 너무 모르네. 얘기 들어보니까 옛날 사람들도 굉장히 이게 장사의 지혜가 뛰어났다는데 왜 그 먼 콘스탄티노플 아라비아에서 싣고 와? 중국 광저우가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종착역이라 하면 사람들을 데려와서 여기서 대량 생산해서 이웃에 파는 게 훨씬 낫지? 경제적으로? 지금도 삼성 TV, 나이키 신발 한국에서 만드나요? 다 메이드 인 베트남,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멕시코에서 삼성이라는 이름으로 글로벌 시장 휴대폰 다 석권하고 있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안 그랬을까요? 너무나 탁월한 이런 이제 상상력에 실제로 제가 이제 광저우에 유네스코 이제 해상 실코드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소장을 잘 알아서 이런 얘기를 했더만 그 자료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광저우 이제 광동 지방지를 보니까 실제로 7세기, 8세기에 아랍인들이 대규모로 머물러 살면서 공장을 짓고 장인들을 데려다가 거기서 대량 생산을 해서 이웃 천주, 후주, 양주, 항주까지 갔다가 이제 팔았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항주라는 것이 신라로 오는 이제 출항이거든요. 항주에서 크로시오라는 해류를 타고 일주일이면 흑산도로 옵니다. 이 흑산도가에서 해류가 두 개로 나뉩니다. 하나는 세월호가 났던 백목항을 건너서 연평도로 흘러가고 또 다른 해류는 대한해협을 거쳐서 울산으로 흐릅니다. 울산이 경주로 들어오는 입항입니다. 지금도 모든 무역선이 이 해류와 해로를 이용합니다. 왜? 이 해류를 거슬리면 기름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동력을 역류하게 되니까. 따라서 항주까지 오면 항주에서 한반도까지 오는 것은 거의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안방 드나들듯이 저 계절풍을 다 타고 아라비아 반도에서 걸프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목숨을 걸고 6개월 동안 그 바다를 건너왔던 사람들이 바로 코앞에 보름이만 도착하는 한반도라는 시장을 놓칠 수는 없고 이거는 거의 눈 감고도 가는 그런 익숙한 길이었다. 따라서 이 광저우나 주로 항저우에서 현지에서 생산됐던 물건들이 대량으로 신라로 유입되면서 경제 파탄을 가져왔던 것은 아닌가. 저의 가설이지만 상당히 이제 논리를 통해서 개발하면은 어떤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나머지 하나는 장사를 어떻게 했을까요? 말이 안 통하는데 궁금하시잖아요. 통역이 있었을까? 그리고 통역을 그때 가면은 뭐 부족마다 말이다. 지금도 우리가 제주도 가면 말 못 알아듣잖아요. 이 좁은 데서도. 그 1만 킬로를 가면 그중에 뭐 수백 개의 부족을 지나갈 텐데 몇 개 언어를 우리처럼 국가별로 표준어가 통일된 시점도 아니었을 텐데 언어 소통은 어떻게 했을까? 실코드 상인들은 평균 9개 내지 10개 언어를 합니다. 기본이. 과연. 그리고 그 사람들 언어 배우는데 3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이걸 우리가 서바이벌 랭귀지라고 합니다. 생존 언어. 아니,
이걸 얼마냐고 물어보고 사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면은 그 하루 이틀 만에 그 말 못 배우겠어요? 우리가 딴짓 하니까 연수 보내서 1년 가도 맨날 한국 애들하고 어울려 노니까 영어 한마디 못하고 오지만 이거 말을 안 하면 오늘 당장 물건을 못 사서 굶어 죽는다고 생각하면 한 3, 4일만 해도 죽기 살기로 배울 거예요. 이게 서바이벌 랭귀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석 달 정도 그 언어를 배우면 못 배울 언어는 지구상에 없다. 그래서 이제 대학원생들에게 인류학 논문 쓸 때도 최소한 그 지역에서 6개월 정도 이제 현지 훈련을 시켜서 논문 쓰게 하거든요. 그는 언어를 배워서 소통해서 그 이너서클에 있는 문화를 이제 깨치도록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저는 이슬람을 전공하니까 서울 이태원에서 오랫동안 필독을 했는데요. 80년대만 해도요, 이태원 지나다니면 이태원에 그 가게 아줌마 아저씨들요, 5개 국어, 6개 국어 기본적으로 다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인사말 하는 게 아니에요. 흥정 다 합니다. 얼마요? 품질이 좋다, 비싼 거 아니다, 다른 가게보다 훨씬 싸다. 아마 이게 너 나라에 가면은 어떤 계층에게 인기가 있고 어떤 물건과 같이 콤비를 하면 더 좋고 이런 거 다 러시아 말, 중국말, 베트남 말, 영어, 불어, 독일어 기본으로 다 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어도 실고도 상인들은 멀티링귀얼 어떤 트레이드였다. 다문화, 다언어 장사꾼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무역은 대부분이 개인과 개인, 민간과 민간의 무역은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는 다 이 고급 해외 무역은 독점 무역이고 왕실이 관장합니다. 전매제도죠. 그래서 주로 공무역입니다. 이 사람들이 접촉하는 것은 아주 귀족, 그 무역의 정권을 위임받았던 귀족이거나 토후거나 부족장이거나 왕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제 장사꾼 말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통역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 말을 하는 전문 통역관은 실크로드에서 하나의 전문 직업군으로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쿠시나메라는 책 들어보셨지만 이 쿠시나메에 보면 페르시아 왕자가 신라에 올 때 신라 말을 하는 통역관을 데려옵니다. 함다드라고 하는 사람 이름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도 이미 실크로드를 따라서 다양한 통역 전문 집단들이 포진하고 있었고 또 실크로드 상인 자신들도 정기적으로 오가면서 물건을 팔아야 될 중요 지역의 언어에 대한 충분한 소통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사회 경제사적인 흐름을 전체적으로 이제 준비해 봤고요. 그럼 그 물류 루트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 가장 먼저 관계를 맺었던 것은 아무래도 이제 파르티아와 사산조 페르시아와 또 그 후에 이루어지는 이슬람 페르시아 시대에 가장 수준 높은 문명과 과학과 기술을 유지하고 있었던 이란, 페르시아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경주 고분에서 발굴되었던 유리 제품들인데 특히 이거는 국보 193호입니다. 봉수형 유리병, 이것도 페르시아 형태고 역시 푸른색을 나는 그 다음에 비커형, 점박이형 이런 것도 전형적인 페르시아형 유리라고 학계에서 얘기합니다. 현재 한 25점 가량의 페르시아 로마형 그레스가 출토됐습니다. 왼쪽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그 황남대총 남문 98호에서 출토됐던 봉수형이라는 것은 주둥아리가 봉황처럼 생겼다고 봉수형입니다. 국보 193호인데 이거하고 비슷한 유리가 이란 국립박물관에 있는데 이 학자들에 의하면 같은 시기, 같은 재료를 가지고 같은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비교가 되고 우리가 보존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훨씬 아름답지만 같은 종류의 유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주박물관 이게 이제 미추왕릉에서 이런 직경 한 10cm도 채 안 되는 작은 은그릇이 출토됐는데 타출 기법으로 안에서 두드려서 밖으로 볼록하게 내는 아주 어려운 기술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모티프를 보니까
이런 여인의 모티프가 나타납니다. 이게 아무래도 신라 여인의 이미지 같지는 않죠. 이게 토프리스에 산발한, 그러니까 스타벅스 여인하고 좀 닮지 않았나요? 바로 스타벅스 여인이 사이렌, 그리스 신화의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란 학자들이 와서 이게 바로 그 페르시아 신화에 나오는 아나이타 여신이라는 게 확인이 됐고, 아나이타 여신은 페르시아에서 풍요와 전쟁과 물과 비의 주신입니다. 실제로 이란에 가면 이 아나이타 신전도 남아 있고, 아나이타가 조각된 많은 금, 은, 세공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게림노에서 역시 왕묘급인데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황금 보금이 출토됐습니다. 우리 학계에서는 이걸 페르시아형 보금이라고 합니다. 이와 가장 유사한 보금이 보로보라고 하는 이란 북쪽의 카자흐스탄에서 발굴이 됐고 그 페르시아 문명권의 흔적입니다. 이 보금이 신라 왕릉급에서 발굴됐다는 것은 두 가지 가설이 가능합니다. 페르시아 왕이 신라 왕에게 선물해서 갖고 있다가 죽어서 묻었든지, 아니면 페르시아 왕이나 왕자가 와서 머물러 살다가 죽어서 왕에게 선물하거나 자기가 죽어서 묻혔든지 두 가지 하나입니다. 이런 것은 보금은 왕이나 부족장이 쓰는 귀한 권위의 상징이기 때문에 교역품의 대상은 아닙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신라 왕실과 페르시아 왕실 사이에 어떤 형태의 인적 교류와 접촉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주는 강력한 시사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한국 미술사의 큰 어른이신 권영필 교수의 이론적 설명에 의하면 이란 페르세폴리스에 있는 이 칼잡이 모양과 또 스키타이어의 칼잡이 모양, 그 다음에 흉노, 두 동물이 서로 또아리를 떨고 대칭형으로 마주보고 있는 이 칼잡이, 그리고 대구 비산도에서 나왔던 한국의 칼잡이가 미술사적으로 장식 유형면에서 서로 연결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 문화적 교류와 접촉을 미술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이 페르시아에서 나타나는 이런 이제 물잔들이고 오른쪽은 이제 신라 건데 너무나 비슷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 한 장소에서 만들었 것처럼. 근데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은 이 형태가 유사하다고 무조건 같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지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장소에서 시기가 달라도 비슷한 물건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형태만 비슷하다고 문화적 접촉이 있어 서로가 주고받았네, 같은 사람이 만들었네,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나 좀 전에 봤듯이 같은 시대에 수많은 유사품이 발굴되고 있는데 이것만 아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또 다른 논리적 비약이죠. 그런 면에서 그 수많은 교류 중에 이거는 충분히 논리적으로 그 교류를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 그리고 대형 박물관의 페르시안 갤러리에 가면 이런 이제 리톤이라고 그러죠. 각백한 이튿나인데 이것도 같은 유형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형태상 짐작할 수 있고, 또 삼국사기 기록에 하면 탑등, 구등이라고 하는 모직물을 표현하는 어려운 한자 물품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흔히 학계에서는 페르시안 카페트로 봅니다. 카페트는 썩어버려서 유물로 남아있지는 않지만 우리 기록이 있기 때문에 신라 귀부인들이 외출할 때 이런 카페트 핸드백과 또 외출할 때 이런 카페트 장옷을 입고 출타하지 않았을까요? 이거는 페르시아 고대 카페트 박물관에 있는 고대 페르시아의 복제품들입니다. 그리고 이란에 가면 이란의 전형적인 문양이 입수상주문이라고 가운데 나무가 서 있고 양쪽에 새가 쌍을 이루는 전형적인 패턴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히 나타납니다. 경주 박물관 앞들에 있는 사자석에 가운데 나무가 있고 돌로 새가 쌍으로 대칭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절에 가면 이런 단청, 무수히 보는 익숙한 문양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단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칠하는 장르이지만 이 디자인에서 이걸 우리가 당초문이라고 합니다.
당나라에서 받아들였던 꽃문양, 풀문양이라고 해서 당초문이라고 하는데 당초문의 원래 영어 표현은 아라베스커입니다. 원래 페르시아나 아랍적인 영향이 우리 불교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걸 알 수 있고, 보통 절에 가면 이 물고기가 있는데 물고기는 밤에도 잠을 자지 않고 눈을 뜨기 때문에 스님들이 명상과 깨어있음을 상징하기 위해서 풍경에도 물고기를 달고 또 목어, 나무로 만든 물고기를 사찰해서 두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한 마리인데 어떤 남쪽에 가면 이게 고기가 두 마리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페르시아적인 영향이 아닌가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경주에 여러분 가시면 괴능이라고 들어보셨고 그 괴능이 이제 별칭이고 원래는 원성왕릉입니다. 왕릉 벌집히는 무인석상인데 얼마나 기골이 장대하고 우락부락합니까? 신라 사람은 아니라는 것은 모든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과연 누구냐? 여러 가지 소구드인이다, 위구르인이다, 아랍인이다 라는 설이 있지만 소구드도 역시 페르시아 계통이기 때문에 저는 페르시아 계통의 무인 장수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대 촬영을 해보니까 모자 선 모양이 보이나요? 모자 섰잖아요. 그 뒤에 터분으로 묶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이란풍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많은 고고학적 흔적, 유물, 그 다음에 석상 이런 걸 봐서 얼핏 생각하기도 아니 관계가 있었네. 이런 생각은 여러분이 충분히 드시는데 기록이 없는 거야, 우리 기록에. 그래서 이제 문자로 된 기록이 최근에 발견되어졌고 최근 10년간 제가 이제 집중해서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쿠시나메라고 하는 고대 페르시아 서사시입니다. 페르시아 왕자가 신라에 망명해서 삼국 통일에 혁혁한 공적을 세우고 화랑도에게 폴로 경기도 가르쳐주고 가야에서 만든 강철을 가지고 신무기 기술을 전파해줘서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는데 큰 공헌을 세웁니다. 그 공적을 인정받아서 통일이 된 이후에 신라 공주와 결혼해서 안착해 살고 있다가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서 신라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겁니다. 이 쿠시나메라는 책이 대형박물관에 있다가 다시 영국 국립도서관으로 이관된 것을 저희들이 원본을 입수해서 지난 10년간 번역 해독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체 약 880쪽 중에서 500쪽가량이 이제 신라에 해당되는, 물론 그것이 고대 서사시고 신화적 요소가 많이 있지만 그 속에는 상당한 역사적 내용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화적 요인과 역사적 사실을 엄밀하게 학문적으로 분석해내면서 정리해 놓으면 우리 고대사를 거의 다시 손봐야 될 정도로 좋은 이제 가치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가지고 있는 영국 국립도서관에 있는 칼라판 원본 필사본입니다. 이 세 필이 다 손으로 일일이 쓴, 이게 이제 한 800페이지 정도 유지되고요. 이걸 이제 방송사에 줘서 이제 페르시아 왕자와 신라 공주의 천년 사랑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2부작을 만들었던 애니메이션 장면들이고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 왕자 이후에는 사실은 많은 사료들이 나타납니다. 특히 여기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처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처용은 지금 300편 이상의 논문이 나오면서 처용의 실체가 누구인가 너무나 다양한 학설 이론들이 팽배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던 국제정세를 우리가 조금 고려해 본다면 전혀 다른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결국 876년부터 한 4년 동안에 중국 산동반도에서 일어났던 황소인난이라는 대분란으로 중국 기록, 일부 이슬람 기록에 의하면 이 황소인난 때 희생됐던 아랍 페르시아 중심의 외국인 희생자를 10만에서 12만으로 적고 있습니다. 이 대규모 확산을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서 회족이 되고 오늘날 중국 이슬람의 선조가 됩니다.
또 일부는 동남아로 동족들에게 섞여 들어감으로써 후일 동남아 이슬람이 번성하는 하나의 역사적 기틀을 이루고, 그리고 바로 코앞에서 익숙하게 오가던 경주로도 도망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처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필연적 역사적 방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 황소의 난이 마무리되는 880년경 바로 우리산 앞바다 동해 처용이 등장하기 때문에 황소의 난과 이제 처용이 등장하는 시점이 역사적으로 완벽하게 이제 일치한다는 이제 사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한반도에 왔길래 처용 때 또 경주 울산까지 왔을까? 그 845년의 기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845년에 이제 장보고의 해상 세력이 완전히 소탕되면서 청해진이 혁파되고 이 어마어마한 동북아 해상 교역권이 무주공산이 됩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양주에서 이제 중국인과 신라인과 아랍페르시아 상인들이 각각 신라방과 번방이라는 자신의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이웃에서 간접 교역을 했는데 845년 장보고가 해체되면서 피살되면서 무주공산이 된 동북아 교역권을 당연히 양주, 항주에까지 진출했던 아랍페르시아 상인들이 접수하게 되고, 따라서 845년 이후부터는 이 사람들이 항주를 출발해서 직접 한반도 교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바로 이 845년에 아랍인들이 직접 신라에 진출했다는 최초의 기록이 등장하는 것이 845년입니다. 이걸 우리가 역사의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방정식 같은 필연은 아닐까요? 그리고 이번 크루다드비 이후에 현재까지 18명의 아랍 페르시아 학자가 쓴 23권의 다양한 역사서, 지리서에서 광범위하게, 자세하게, 재미나게 신라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책이 왕국과 도로총남이라는 이번 크루다드비의 845년 책입니다. 내용을 볼까요? 중국의 동쪽 깐수의 맞은편에, 깐수는 항주입니다. 신라는 나라가 있다. 산이 많고 왕이 많다. 아니, 끝없는 사막보다가 첫인상이 산이 많고 9개 도덕이니까 왕도 많다. 장사꾼들이니까 그곳에서 생산되는 물품으로는 비단, 금, 사향, 알로에, 말한장, 담비, 도기, 범포, 육개 물건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신라로 진출한 아랍 무슬림들은 자연 환경의 쾌적함 때문에 영구 정착하여 떠날 줄 모른다. 그러니까 와서 안 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피 속에도 이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랍 사람 같은 사람들은 그 후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니까 가끔은 거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라에 왔기 때문에 지도도 있었죠. 신라를 왼쪽에 6개의 섬으로, 알이라는 것은 나라 이름에 붙이는 정관사입니다. 알신라니까 분명히 국명이게 6개의 섬으로 묘사되어 있고, 가운데 큰 덩어리가 중국입니다. 그 다음에 좀 밑쪽에 있는 게 알힌드, 인도입니다. 북에서 남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은 이 육상보다는 해로로 어떤 부가가치 물류 이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찍부터 우리 사회에 올 수 있었고, 특히 처용의 재해석에 있어서 이런 상인들이 이 황소에 난 학살을 피해서 이제 신라로 왔던 일부가 처용이 되고, 그때부터는 많은 아랍 기록들이 나타나면서 적어도 우리는 1200년 전부터 지구촌의 끝과 끝에서 소통하면서 우리 문화의 풍성함과 다양성을 가져왔던 글로벌 DNA를 가졌던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실코드 강의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